네, 반갑습니다. 유평창 강사입니다. 자산관리 포인트와 경제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국내외 금융경제 이슈에 대해서 세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경제 통계의 방향성을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두 가지 영역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얼마가 올랐다 내렸다라는 것이 있고요. 전기 대비 얼마가 움직였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비교해 본다면 물가 상승률을 보겠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1%가 올랐다고 한다면은 작년에 비해서 지금 1%가 올랐다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로 지난달에 2%가 올랐다고 치면은 전기에 비해서는 1%가 내린 거죠. 1%포인트가. 다시 얘기하면 전년 동월 대비 개념은 어느 시점 개념이고요. 비교 시점이. 전기에 대비는 비교 개념이 흐름의 입장입니다. 당연히 전기 대비가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 절대 수치가 움직이는 게 있고 그 변동기를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가령 0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고 봤을 때 다 0 위에, 즉 양의 값을 간다고 보면은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어떤 변동률, 가령 그 증가율이 4%포인트, 3%포인트, 2%포인트 내려간다고 치면은 그 다음 달이라든가 그 다음 기회에는 당연히 마이너스로 내릴 것을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변동성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경제 심리 지수죠. ESI라고 합니다. 이 개념에서는 과거 10년 동안 평균이 100인데 3월달, 지난달이죠. 경제 심리 지수가 98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달, 2월달에는 100이었거든요. 2%포인트가, 2포인트가 내렸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퍼센트 개념은 아니고요. 그러면 전월 대비 2포인트가 내렸지만 과거 1년간 평균은 96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난 1년 동안에 비해서는 경기 이런 체감하는 부분이 조금은 높다. 하지만 전달에 비해서는 좀 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어떤 경제 심리 지수가 중요한 이유는요. GDP라는 그런 숫자가 표현하는 정보는 광범위하고 뭐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지만 거기에 비해서 설명력과 대응성이 매우 높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정부가 요새 많이 신경 쓰고 있죠. 가계부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가계부채가 폭탄이 되지 않고 아주 서서히 안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정책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금리를 낮추는 거죠. 대출금 낮추는 거죠. 그러면 선행되는 것이 바로 예금금리 낮추는 겁니다. 즉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되겠죠. 따라서 지금 최근에 가장 낮은 금리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금리의 방향성이 적어도 현 정권에서는 급격히 높아지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지금과 같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내릴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금 있는 분들, 이자로 생각하는 분들은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되겠습니다만 대출이 많았던 분들, 이런 분들은 상당히 좋은 시즌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대출이 있던 분이든 아니면 새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거나 하실 분들은 낮은 금리로 길게 그리고 변동성이 아닌 그런 고정금리로 해가지고 원금도 같이 갚아나가는 형태의 적어도 20, 30년짜리 장기 모기지론을 선호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체로 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0.3%가 올랐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난달에 비해서는 0.1%포인트 내린 거거든요. 그리고 2014년 12월부터 0.8, 0.8, 0.5, 0.4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따라서 0%대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디플레이션이 우려된다 이렇게 하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더 우려하는 부분은 99년도 7월, 즉 15년 전이죠. 이때에 비해서 그때가 나왔었는데 그보다 더 지금 낮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증하는 그 데이터 중에 하나가 소비자 심리지수입니다. 지난달에는 103이었죠. 지금 2월 달에는, 3월 달에는 101로 2포인트가 내렸고요. 다행히 어떤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BSI 지수는 조금 오른 것이 좀 다행일 수 있고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무역 수지 부분은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83억 달러. 3월달 한 달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흑자가 났습니다. 근데 상당한 어떤 그 민간 전문가 분들은
불황형 흑자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 근거는요. 수출이 잘 돼가지고 잘 돼서 흑자가 나면 좋은데 수출도 줄고 수입도 줄고 그런데 수입이 더 줄어가지고 좀 판매되는 수출 물량은 증가하지 않으면서 수입이 감소해가지고 흑자가 많이 나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사실 제가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지난달에 수출이 감소한 것은 4%가 감소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해가지고. 그때 수입은 15%가 감소했거든요. 그럼 요거 차이가 나는 부분만큼은 무역 흑자로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수입 그 감소가 된 부분을 보면은 석유와 관련된 직접적인 원자재가 많이 내렸습니다. 많이 줄었는데 반면 소비재라든가 자본재는 조금 올랐다는 겁니다. 따라서 석유 어떤 국제 석유 시세만 좀 회복이 되면 어떤 이런 디플레이션 부분은 상당히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볼 수 있죠. 담배값 올린 것만 가지고도 0.58%포인트가 올라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아주 큰 석유류와 농산물 가격을 배제한 근원 인플레이션율을 보게 되면요. 여전히 2.1%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민들은 여전히 물가 하락에 대한 혜택을 좀 못 느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가는요. 미국 지수를 빼고 중국이라든가 홍콩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는 다 이제 월봉 캔들 차트 기준으로 해서 올랐습니다. 특히 상해 종합지수는 13.21%가 올랐습니다. 퍼센트 포인트가 아닙니다. 많이 오른 거죠.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중국 당국이 중국 공산당 측에서 어떤 뭐 후강통, 선강통 해가지고 어떤 뭐 선전이라든가 또는 상해 이쪽의 시장과 어떤 동시 거래할 수 있게 즉 시장 개방하는 거죠. 뭐 홍콩이라든가 같이 동시에 거래할 수 있게 좀 이렇게 열어주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올라간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중국 사람들의 1인당 그 GNI죠. 뭐 3,000불 뭐 이렇게 왔다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금방 4,000불, 5,000불, 10,000불 될 거로 보여집니다. 물론 14억 인구 중에 절대 다수는 뭐 상당수 극빈층이나 저 빈민층에 있겠습니다만 중산층을 많은 계층들이 회복하고 새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층이 소비가 엄청날 수 있다는 거죠. 참고로 중국에 관련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얼마 전에 SBS가 해서 잘 봤는데요. 뭐 이런 시각으로 보더라고요. 모방은 창조다 이렇게 뭐 어찌 보면은 선진국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잣대를 들이대고 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짝퉁이나 모방 제품이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 때문에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즉,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우리 뭐 아이폰 같은 경우도 보면 뭐 미국이 그 메이드 인 뭐 아메리카겠지만 USA겠지만 사실은 그 생산 조립 기지는 다 중국에 있다고 합니다. 따라 중국에서 어떤 그런 모방이라든가 이런 짝퉁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활용해서 어떤 선진국에서 5년 걸릴 것을 1년 만에 이렇게 하는 놀라운 속도를 보이고 있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중국의 내수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 그 주식시장은 상당 부분 더 상승 속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봤고요. 미국 쪽은 뭐 여전히 잘 나가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잠깐 조정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금리를 보게 되면은요. 정부가 가계부채를 관리하려고 금리를 내리고 있다는 그런 노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대표 수익률 중에 하나인데요. 1.86% 즉 지난달에 비해서 또 내렸습니다. 은행권이라든가 상호저축은행 쪽의 금리는 여전히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변동이 없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대출금도 내리고 다 내리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최저 보증이율 개념으로 봤을 때 좀 내리고 있죠. 하지만 일부 종신보험 쪽이라든가 이렇게 보장성 보험 쪽에서는 최저 보증이율이 여전히 높은 그런 어떤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하시면 어떤 보장도 잘 받으시면서 그 들어갔던 보험료에 대한 그런 어떤 비과세 혜택, 물론 사업비 부분을 고려해야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지금 상품화 되고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이런 금리가 인하된 세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환율은요, 방향성을 잡은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해가지고 도대체 개구리 뛰는 방향처럼 알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보면은 서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원화 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달러가 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 올해 하반기 정도에 그 미국에서 어떤 금리를 저금리를 조금 올린다고 보면, 만약에 지금 제로금리 개념인데요. 올린다고 치면은 당연히 달러 값이 더 높아져서 어떤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그런 어떤 달러 그 금리 자금들이 미국으로 다시 환류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원화 값은 더 떨어지고, 즉 숫자가 올라가겠죠. 원 달러는 뭐 1200원 뭐 이렇게도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물론 원화 환율이 원 달러 환율이 움직임에 따라서 희노애락이 다 바뀝니다. 어떤 수출기업이라든가 수입기업이라든가 또는 뭐 유학생을 둔 가게라든가 또는 뭐 달러를 가지고 자산을 갖고 있는 가게라든가 다 입장이 틀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고객분들의 어떤 보유 자산이라든가 어떤 가족들의 진로 이런 부분에 맞춰 가지고 컨설팅을 하시면 좋을 걸로 보여지고요. 통화량 부분은 M2 증가율이죠. 총통화입니다. 지난달에 비해서 조금 내리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시중에 풀려 있다는 것이고요. 순환하는 문제는 별도죠. 이 돈이 잘 순환한다는 것은 뭐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인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답은 부동산에 있고, 특히 부동산 중에서도 주택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이라든가 코스피 주식거래대금은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다만 주식형 펀드 잔액은 조금 내렸습니다. 그렇다고 큰 트렌드 변한 건 아니고요. 물론 주식형 펀드 잔액이 140조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2007년도 이럴 때. 하지만 지금 많이 내렸지만 내린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어쩌면 우리 국민들의 간접 투자, 특히 주식 쪽에 대해서 간접 투자하는 그런 캐파가 한 80조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원자재 부분인데요. 두바이유가 조금 올랐습니다. 여전히 뭐 50달러대 유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또 국제금시세도 좀 내렸습니다. 좀 상당히 좀 내렸죠. 47달러 온스당 내렸으니까 좀 중폭으로 내린 편입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변화가 있었고요. 자, 부동산 쪽입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주택 매매 가격 지수가 지난달에는요, 전기 대비 0.2%가 올랐고요. 주택 전세 가격 지수는 0.3%가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두 배씩 올랐거든요. 다시 얘기하면은 그동안 어떤 전세 보증금에 올리는 거에 따라서 속상하고 또는 이사 다니는데 불편하고 이런 것을 그 힘들어하던 30대, 예, 좀 20대 후반 30대, 또 40대 초반에 그런 젊은 가게에서 집을 사고 있다라는 그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최근에 수도권 지역의 유망 신도시 쪽에서는요, 분양 가격을 떠나서 경쟁률이 100대 1이 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2006년도, 7년도 이후에는 보기 어려웠던 광경이었는데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저금리를 등에 업고 또는 뭐 정부의 제도를 등에 업고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민간의 움직임이 40, 50대, 기존의 40, 50대, 60대의 기성세대에서 주택 소비 시장의 주체 세력이 30대로 내려오고 있지 않는가, 손바뀜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퇴직하고 있는 50대 중후반 또는 60대 초반 이런 분들은 큰 집이 부담스러울 수 있죠. 이런 집을 좀 이렇게 던지고 옮기고 싶지만은 그렇게 옮기기 쉽지 않은 이유가 어떤 삶의 터전, 모든 동선들이 다 현 거주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 동네를 바꾸지 않으면은 사실은 집값 움직이면 의미가 없죠. 하지만 이분들이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100세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거에처럼 뭐 10년, 20년 동안 퇴직 후에 사시다가 이제 그 어떤 정리가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한 세대를 더 살아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부가 주택연금으로 어떤 수요를 흡수해주고 하면 결국 신규 분양 아파트 수요 세력은 젊은 신혼부부라든가 어떤 미취학 아동이라든가 이런 자녀를 둔 30대 이런 세력들이었는데 이분들이 집을 이제 사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대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보장은 없습니다만 물가 상승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어떤 베이스는 주택이 아니겠습니까? 전세 가격 또는 월세라든가 주택 매매가인데 이런 주택 부분이 움직이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플레 부분도 우리나라 특수 상황에서는
금방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따라서 현금 흐름, 즉 최저 생계비 이상 확보하는 현금 흐름을 얼마큼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은 디플레이션 걱정하는 부분은 어떤 관료라든가 아니면 정부 기관에서 할 문제이고, 우리 가정 경제를 다루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제 인플레를 항상 경계하시고 거기에 맞는 자산 관리 이런 부분에 치중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